서울의 늦겨울은 유난히 길고 고요했다. 바람은 한강을 건너며 차가운 습기를 머금었고 그것이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 끝까지 스며들었다. 이른 아침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 회색 하늘 아래에는 희미한 안개가 깔려 있었다. 나는 두꺼운 모직 코트를 여미며 마포구에 있는 작은 병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공기가 목구멍 깊숙이 스며들 때마다 숨이 조금씩 가빠졌다. 병원 건물은 낡았지만 1층 유리문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다. 문을 열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쳐왔다. 나는 모자를 벗어들고 접수대에 이름을 말했다. 간호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차트를 확인하고 내게 번호표를 건넸다. 대기실 의자는 딱딱했고 창가 쪽에는 화분 대신 작은 잡지 진열대가 있었다. 그 위에 놓인 잡지 표지에는 젊은 모델이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왠지 멀고 흐릿하게 느껴졌다. 의사 문 앞에 앉아 있자니 옛날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다. 내 나이 20살 무렵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아이를 품었을 때의 기쁨, 그리고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던 그 막막한 나날들.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 문이 열렸다. 하얀 가운을 입은 중년 의사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섰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에서 시선을 떼고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깊은 연민이 깔려 있었다. 그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어갔다. 순자 어머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종양이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고 어머니께 남은 시간은 아마도 3달 정도일 것 같습니다. 말이 끝나자 진료실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벽시계 초침 소리마저 멎은 듯 했고 내 숨소리만이 귀 안쪽에서 울렸다. 3달, 그 짧은 말 2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순간 처음 알았다. 병원을 나설 때 하늘에는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손에 든 약봉투는 놀라울 만큼 가벼웠고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무거웠다. 집으로 가는 길 골목 양옆의 가로수는 잎을 모두 떨고 앙상했고 전봇대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울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남은 3달,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값비싼 음식을 먹으며 남은 시간을 즐길까? 아니면 집을 팔아 해외여행을 떠날까? 아니면 평생 마음속에 걸렸던 사람을 찾아가 사과할까?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작은 아파트의 거실에는 고요가 내려앉았고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녹은 눈 위로 길게 번지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전주에서 알게 된 한 수녀님이 선물해준 작은 성모 마리아 상이 놓여 있었다. 그 상은 흰색 로브에 푸른 망토를 두르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그 은은한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성모님,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 3달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다. 성모님의 작은 상 뒤에 놓인 초가 흔들리며 빛이 내 얼굴을 감싸 안았다. 마치 대답을 들은 것만 같았다. 이튿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창문 밖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밤새 내린 눈이 얇게 덮인 거리 위로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나는 이불 속에서 한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전날 병원에서 들은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다. 3달. 숫자는 짧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한 평생보다 더 무거웠다. 잠을 설친 탓에 머리가 무겁고 눈이 따끔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차분했다. 아마도 성모님께 드린 기도가 마음속 깊이 번져서일 것이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다. 주전제 물을 올리고 커피 향이 퍼지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이른 아침의 서울거리는 아직 한산했고 골목 어귀 작은 슈퍼 앞에는 주인 아저씨가 박스를 옮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일상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스며들었다. 커피를 잔에 따르고 두 손으로 감싸 쥐었을 때 갑자기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이름이 떠올랐다. 영자, 20살 시절 나와 가장 친했던 친구.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함께 장터에서 일하고 함께 웃고 울었다. 그러나 한 번의 오해로 마음이 멀어졌고 그 뒤로는 편지 한 장 주고받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50년 가까이 지났다. 커피 향을 깊게 들이마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그 사람을 다시 찾아야겠다. 머릿속에서는 옛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시장 골목에서 함께 떡을 사 먹던 일, 장마철 비를 피하며 웃던 얼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 돌리던 날의 차가운 공기. 그때 나는 자존심이 상했고 영자 역시 마음의 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이 3달뿐이라면 그 모든 벽을 허물어야 했다. 그날 오후 나는 낡은 서랍을 뒤져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종이는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했고 글씨는 흐릿했다. 마지막 페이지 구석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전화번호가 보였다. 손끝이 떨렸다. 혹시 이미 세상을 떠난 건 아닐까? 혹은 나를 원망하며 여전히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잠시 망설이는 순간 창밖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놀라서 고개를 들자 건너편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천주교 성당의 종탑이 눈부신 햇빛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다. 종소리는 맑고도 깊었고 그 울림이 내 가슴까지 파고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내 등을 살짝 밀어주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고르고 수첩 속 번호를 눌렀다. 뚜. 짧은 신호음이 2번 울린 뒤 수화기 너머에서 나직지만 오래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혹시? 영자 아니니?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떨리는 대답이 돌아왔다. 순자야, 너 맞니?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눈가가 뜨거워지고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내 눈앞에서 창가에 놓인 성모님의 작은 상이 햇빛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잠시 울음을 참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영자는 여전히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고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다고 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은 영자는 조용히 말했다. 순자야, 내가 보고 싶었어. 올 수 있니? 그날 저녁 나는 오래된 가방을 꺼내 먼지를 털었다. 옷을 몇 벌 접어 넣으면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이 길이 나의 마지막 여정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아침 일찍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고 하늘 한쪽에는 새벽별이 반짝였다. 전날 밤 늦게까지 가방을 싸느라 잠이 부족했지만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다. 아마도 오늘은 오랜 세월에 끊어진 끈을 다시 잇는 날이기 때문일 것이다. 부엌에서 미역국을 데워 간단히 식사를 했다. 국물 한 숟가락마다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졌다. 그릇을 씻고 나니 시계는 오전 6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기차역까지는 버스로 20분. 나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단단히 두른 뒤 성모님의 작은 상을 손바닥 안에 꼭 쥐었다. 이 작은 상은 나와 함께 기차를 탈 것이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거리는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편의점 불빛 출근길 발걸음,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호떡 가게.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오늘의 나는 그 평범함조차 선물처럼 느껴졌다. 기차역 대합실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커다란 전광판에는 전국 각지로 향하는 열차 시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남해 방면으로 향하는 무궁화호표를 손에 쥐었다. 출발 시간까지 5분 남았다. 플랫폼으로 내려가니 차가운 바람 속에서 기차가 길게 숨을 쉬고 있었다. 금속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나는 4호차로 걸어가 좌석에 앉았다. 창밖에는 하얗게 성에 낀 유리가 있었고 사람들의 숨결이 공기 중에 하얗게 피어올랐다. 기차가 출발하자 철로 위에 규칙적인 진동이 발바닥을 간질렸다. 도심을 벗어나자 풍경이 빠르게 변했다. 고층 빌딩은 사라지고 논과 밭이 눈에 덮여 은빛으로 반짝였다. 멀리 산등성이 위에는 겨울 나무들이 잎을 모두 떨군 채 서 있었다. 나는 창밖을 보다가 가방 속 성모님 상을 꺼냈다. 손바닥 위에서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듯 따뜻했다. 그 순간 옆자리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그거 성모님이세요. 고개를 돌리니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동자는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래, 성모님이란다. 저희 엄마도 성당 다니세요. 그런데 지금 많이 아프세요.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조용히 성모님 상을 아이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잠시만 가져도 돼. 네 엄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아이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기차 안의 공기가 순간 부드러워졌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기차가 급정거했다. 차 안 승객들이 앞으로 쏠렸고 안내 방송이 들렸다. 앞 구간에 눈 사태로 토사가 일부 내려와 안전 점검 중입니다. 잠시 정차하겠습니다. 창밖을 보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고요했던 산비탈에서 눈과 흙이 일부 흘러내려 철로 근처를 덮고 있었다. 승객들은 웅성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두렵지 않았다. 성모님 상이 내 손 안에서 은은히 빛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약 20분 후 선로가 정리되고 기차는 다시 움직였다. 아이의 어머니에게 빌려준 성모님 상을 돌려받으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성모님이 주신 길일지도 모른다. 기차는 다시 남쪽으로 달렸고 나는 곧 영자가 있는 마을역에 도착할 준비를 했다. 창밖에는 눈발이 그치고 햇빛이 하얀 들판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기차는 남쪽 작은 역에 멈춰 섰다. 차창 밖으로 하얀 눈이 녹아내린 플랫폼 위로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방송 안내음이 울리고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고향 냄새가 스며들었다. 바닷바람과 흙냄새, 그리고 먼 어릴 적 기억 속 마을 장터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가방 끈을 고쳐잡고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역 건물은 작고 소박했으며 대합실 한쪽에는 여전히 오래된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다. 출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눈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짙은 남색 코트를 입고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고 있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영자, 내 목소리는 속삭임보다도 작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들었다. 눈개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 속의 빛은 변하지 않았다. 순자야, 정말 너구나. 우리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동시에 다가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50년의 세월이 그 순간 눈물과 함께 녹아내렸다. 등 뒤에서 기차의 출발 경적이 울렸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많이 늙었네. 영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여전하네 너는. 내가 대답하자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우리는 역 앞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 앉으니 겨울 햇빛이 우리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따뜻한 대추차가 나왔고 김이 피어오르며 그 사이에 우리 대화가 흘렀다. 처음엔 서로의 안부와 지난 세월을 묻다가 차츰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 미안했어 순자야. 영자의 목소리는 오랜 세월 묵혀둔 돌을 내려놓는 듯 무거웠다. 아니야. 나도 그때는 어렸고 너무 자존심이 세서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어.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다. 밖에서는 눈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고 카페 안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자가 급히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거칠었다. 그는 카페 주인에게 다급히 말했다. 바닷가 쪽 방파제에서 아이가 떨어졌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영자와 나는 거의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다. 바닷가로 달려가니 파도 소리가 거칠게 부서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방파제 끝에 몰려 있었고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어린 소년이 몸부림치고 있었다. 순간 나 손안에 성모님 상이 은은한 빛을 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근처에 있던 구명부표를 잡아 바다 쪽으로 던졌다. 몇 분 후 소녀는 무사히 끌어올려졌다. 그 아이를 아는 어머니가 흐느끼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여정은 단순히 친구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마음을 묻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찾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바닷바람 속에서 성모님의 작은 상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나와 영자의 얼굴을 동시에 감싸며 마치 다음 길을 가리키고 있는 듯했다. 영자의 집은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언덕 위에 있었다. 나무로 된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는 동백나무가 붉은 꽃을 피우고 있었다. 겨울 햇살이 그 꽃잎 위에 내려앉아 반짝였고 바닷바람이 스칠 때마다 꽃잎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여기가 내 집이야. 오래됐지만 바람이 잘 통해. 영자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집 안은 아담했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영자와 낯선 남자의 웃는 얼굴이 함께 있었다. 나는 사진 앞에서 잠시 멈췄다. 남편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몇 해 전에 떠났어. 병으로 짐을 풀고 우리는 부엌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바닷가 마을답게 상에는 싱싱한 생선회와 매운탕이 올랐다. 식사 내내 웃음과 추억이 오갔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대화 속에서 나는 잠시 병든 몸을 잊을 수 있었다. 며칠 동안 우리는 아침이면 함께 시장에 갔다. 영자는 시장 상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지만 유난히 어떤 골목은 피해 지나갔다. 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대신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채우고 성모님 상은 햇빛 속에서 고요히 빛났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밤이 되면 영자가 가끔 집을 나갔다가 한참 후에 돌아왔다. 새벽 2, 3시쯤 발소리가 마당을 스칠 때면 나는 눈을 감은 채 귀를 기울였다. 문을 여는 소리, 가벼운 한숨, 그리고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소리. 하지만 영자는 그 이유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밖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창문이 덜컹거렸다. 그때 마당 쪽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살짝 열었다. 달빛 아래 영자가 누군가와 마주 서 있었다. 상대는 젊은 남자였고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영자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봉투를 남자에게 건네는 순간 내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차를 마셨다. 어제 늦게까지 어디 다녀왔어? 영자는 잠시 멈추더니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바람 쐬고 왔어.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분명 무거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혼자 시장에 나갔다. 어제 영자가 피했던 골목 쪽에서 사람들의 낮은 수군거림이 들렸다. 그 집 사정 모르는 사람 없지. 남편 돌아가신 후로 혼자. 근데 가끔 밤마다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가슴이 서늘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교회 종소리가 울렸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작은 언덕 위 성당을 바라봤다. 성모님의 동상이 눈부신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마치 누군가 나에게 속삭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진실을 보아라. 그리고 용서하라.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집의 고요함 속에 그림자가 숨어 있으며 그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영자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평소처럼 웃고 시장에서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항상 잠깐의 공백이 있었다. 특히 저녁이 되면 그녀의 눈빛은 멀리 바다 쪽으로 향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 눈빛이 내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병원에서 받은 약을 정리하다가 성모님 상 옆에 놓인 묵주를 손에 들었다.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혹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영자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며칠 후 영자가 시장에 간 사이 나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거실 옆 작은 방문은 늘 잠겨 있었다. 그 문 앞에 섰을 때 안쪽에서 희미하게 나는 종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뒤섞여 풍겨왔다.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겨 보았지만 역시 잠겨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창밖 달빛이 부엌 쪽을 비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짝 창문을 열었다. 마당 아래쪽 골목에서 발소리가 났다. 영자가 다시 집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목도리를 두르고 뒤따랐다. 골목을 빠져나오자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멀리 방파제 쪽에서 가로등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고 영자는 그에게 다가가 봉투를 건넸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꾸러미를 받았다. 그 순간 파도 소리가 거세게 몰아쳤다. 나는 그림자 속에 숨어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남자가 떠난 뒤 영자는 한동안 바다를 바라보다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했다. 멀리서도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자야, 너 무슨 일 있는 거지?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차를 따르며 대답했다. 순자야, 세상에는 말하지 못하는 일도 있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 말은 마치 단단한 벽처럼 대화를 막았다. 그날 오후 나는 성당을 찾았다. 마을 언덕 위 작은 성당은 한겨울 바람 속에서도 따뜻했다.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자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빛이 성모상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나는 낮게 속삭였다. 성모님, 제 친구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성모님의 얼굴 위로 햇빛이 번쩍이며 잠시 강하게 빛났다. 그 빛 속에서 마치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내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끝까지 보아라. 그러나 사랑으로. 성당을 나오는 순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영자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마주하되 그 마음을 꺾지 않기로. 그날 밤 나는 일부러 거실에서 불을 끄고 앉아 있었다. 시간이 새벽을 넘어갈 즈음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영자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말해줄래?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야, 사실은. 영자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코트 주머니 속에 있던 작은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 그녀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오랜 침묵 끝에 영자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순자야, 네가 본 그 남자, 그는 내 아들이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들, 하지만 네 아들은. 나는 몇 해 전 그녀의 아들이 외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영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 애는 지금 도망 중이야. 숨이 턱 막혔다.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모든 이야기를 꺼냈다. 몇 년 전 영자의 아들은 작은 선박 회사를 운영했다. 어느 날 직원 한 명이 항구 근처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경찰은 그것을 단순한 사고로 보지 않았다. 회사 회계에서 발견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까지 겹쳐 아들은 살인과 횡령 혐의로 수배됐다. 그 애는 결백하다고 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경찰은 이미 범인으로 단정했고 아들은
밤중에 집으로 숨어들었고 그 이후 영자는 그를 숨겨주고 있었다. 그 작은 방 늘 잠겨있던 그 방 그곳이 아들의 은신처였다. 나는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과 동시에 친구의 절박함이 느껴졌다. 영자야, 이렇게 계속 숨겨주는 건 법적으로. 내 말에 영자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보다도 강한 모성애가 있었다. 순자야, 너도 알잖아. 나는 그 애를 버릴 수 없어. 세상이 등을 돌려도 엄마는 남아야 하잖아.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내 손바닥 안에 성모님 상이 묵직하게 느껴졌다. 법과 정의, 그리고 용서와 사랑. 나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영자의 집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무겁고 짙은 그림자가 깔려 있었다.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성모님, 저는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친구를 돕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그 순간 창밖에서 달빛이 성모상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마치 조용히 다가와 속삭이는 듯했다. 사랑은 진실 안에서 완성된다. 다음 날 새벽 영자의 아들이 방에서 나왔다. 키는 크고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은 선명했다. 그는 나를 보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머니, 어머니한테 너무 오래 신세 졌습니다. 하지만 전 정말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속에는 간절함과 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대답했다. 네가 무죄라면 도망만 치는 건 답이 아니다.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 아들은 눈을 피했다. 영자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나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내 말에 동의하지만 아직 결심은 서지 않은 표정이었다.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지만 우리 셋 모두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영자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나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창밖의 새벽 바람이 차갑게 스며들었고 집 안의 공기는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거웠다. 영자는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꼭 쥐고 있었다. 나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가슴 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법은 지켜줘야 한다. 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머니 만약 오늘 붙잡히면 다시는 진실을 밝힐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나는 성모님 상을 바라보았다. 작은 상은 새벽빛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내 마음을 가르듯 똑바로 내려앉았다. 진실과 사랑 둘 다 버리지 마라.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결심했다. 영자야, 아들을 숨기는 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가 해야 할 건 그 아이가 무죄라는 걸 세상에 알리는 거야.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야. 성모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는 서둘러 작은 가방을 챙기고 아들을 데리고 뒷문으로 나섰다. 바닷가로 향하는 길 새벽 안개가 골목을 감싸고 있었다. 멀리서 경찰차의 불빛이 번쩍거렸지만 이쪽 골목까지는
닿지 않았다. 방파제 끝에 다다르자 파도 소리가 거세게 부딪혔다.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거야. 내가 아는 신부님이 계셔. 그분이 너를 숨겨줄 거고 네 사건을 다시 조사하게 도와주실 거다. 아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영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그 순간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바다 위에 내려앉았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분명히 보았다. 성모님의 모습이 부드럽게 미소 짓고 계신 것을. 며칠 뒤 신부님의 도움으로 아들은 안전한 곳에 머물게 되었고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서 점차 진실이 드러났다.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사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영자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순자야, 네가 아니었다면 난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을 거야.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영자야. 나도 너 덕분에 배웠어. 때로는 사랑의 진실을 지키게 만들고 진실이 사랑을 더 깊게 한다는 걸. 마지막으로 바닷가를 함께 걸을 때 성모님 상은 여전히 내 손안에서 은은히 빛났다. 그 빛은 더 이상 길을 찾는 나그네의 불빛이 아니라 이미 길 위에 서 있는 이에게 주는 축복 같았다. 바다는 잔잔했고 동백꽃이 다시 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여정이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망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